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거래와 잘못된 분기가 나와 있고요. 보기에는 뭐 당좌 자산이 과득 예상된다. 유동부채, 뭐 당기순이익 이런 식으로 구분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거래가 나와 있고 잘못된 분기가 나와 있으면은 뭐 이를 정정하지 않을 경우 문제 보니까 정정하지 않을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이제 거꾸로 올라가면 되는데요. 그 전에 이제 거래를 가지고 우리가 옳은 분기 그리고 잘못된 분기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겠죠. 먼저 거래를 보고 옳은 분기를 한번 써볼게요. 옳은 분기. 세무상점으로부터 상품 대금을 수취한 약속어음, 어음을 수취했네요. 수취한 어음이면 무슨 어음? 그렇죠. 받을 어음입니다. 받을 어음을 만기일 전에 거래은행에서 할인을 받았대요. 어음에는 항상 만기가 있죠. 그래서 만기가 되면은 우리가 원금을 그 어음에 적혀 있는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일 이전에 돈이 필요해서 어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올 수도 있고 이 어음을 은행에게 판매할 수도 있겠죠. 앞에처럼 담보로 돈을 빌려온다면 차입 거래, 어음의 차입 거래가 될 거고요. 지금같이 할인받고서 어음을 넘겨주고 돈을 받았다면, 어음을 완전히 넘겨줬다면 매각 거래로. 그래서 조건을 보니까 단 어음의 할인은 매각 거래로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음을 완전히 판 거예요. 그럼 우리 분기할 때 어음이 완전히 은행으로에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어음을 내보내주는 분기. 대변에 받을 어음 얼마짜리? 30만원짜리 이렇게 분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어떻게 들어왔냐면 할인료라는 것을 차감하고 당좌 예입되었대요. 아,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구나. 우리는 차변에 당좌 예금 30만원이 다 들어온 게 아니라 만원을 차감한 29만원이 들어왔고요. 네, 나머지 부족한 만원은 할인료래요. 할인료라는 건 뭘까요? 뭘로 처리를 해야 될까요? 자, 우리 받을 어음을 앞에서 받을 어음 플러스 외상 매출금 해서 뭘로 처리했죠? 자, 매출 채권으로 통합 표시를 한다 라는 것을 배웠었죠? 그래서 이 매출 채권을 처분하면서 할인료라는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우리는 줄여서는 이제 매처손이라고 하는데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만원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기일 이전에 은행한테 어음을 넘겨주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간, 남은 기간만큼의 이자를 깎게 됩니다. 이제 수수료를 물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할인료라고 부르는 거고요. 계정 과목으로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다 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만 가지고 먼저 분석을 해볼게요. 지금 보기에는 당좌자산, 유동부채, 당기순이익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당좌예금부터 분류를 해봅시다. 당좌예금. 당좌예금은 일단 자산이죠. 자산이 차변에 왔다? 증가했다. 그럼 무슨 자산이 왔느냐? 당좌예금은 우리가 크게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뉜다. 앞에서 배웠죠. 그런데 당좌예금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유동자산 중에서도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는데 재고자산은 아니죠. 상품 아니죠. 그래서 당좌자산이다. 이 당좌자산이 29만원 증가해야 한다. 이 말이죠. 증가해야 하는데 아직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잘못 분괴되었으니까요. 그래서 29만원 과소 계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요. 그리고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같은 경우는 손실로 끝나니까 아 비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비용도 마찬가지로 차변에 오면은 발생, 우리 이제 알기 쉽게 이제 증가로 표시를 할게요. 차변에 비용이 와서 발생해야 되는데 오지 못했으니까 역시 과소 계상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과소를 쓰면은 이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과소는 마지막에 계산하기로 할게요. 그리고 대변에 있는 바드러움. 바드러움도 마찬가지로 자산이죠. 자산인데 대변에 왔어요? 이번에는 감소합니다. 바드러움은 무슨 자산이에요? 바드러움도 당좌예금과 마찬가지로 당좌 자산에 속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볼게요. 원래 정상적으로 거래를 분기했을 때 옳은 분기를 했다면, 회계 처리를 바르게 했다면 당좌 자산은, 자, 우리 증가를 플러스로 표시할게요. 플러스 29만원, 마이너스 30만원 해서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만원이 기록되어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비용은 차변에 만원, 만원이 발생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플러스 만원, 이렇게 기입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보기에서 이제 비용이 따로 나오지 않고 당기순이익으로 나왔으니까요. 이걸 당기순이익으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비용이 만원 발생했다는 거는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만원, 마이너스 만원으로 표시가 되어야 된다. 지금 요렇게 표시가 돼야 옳은 분기인데 분기를 잘못했더라. 어떻게 잘못했냐 했더니 한번 옮겨서 적어 보겠습니다. 차변에는요, 당좌 예금 30만원이 왔고요. 대변에는 지급 어음 30만원이 왔어요. 자, 이것도 똑같이 분석해 볼게요. 당좌예금 위에서 당좌자산이라고 했습니다. 차변에 자산이 왔기 때문에 30만원이 플러스가 된 거죠. 그쵸? 그리고 대변에 있는 지급어음은 부채예요. 부채. 부채니까 따로 한 번 더 써줄까요? 부채가 대변에 왔다? 아, 부채의 증가했구나. 부채인데 무슨 부채? 유동부채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부채는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변에 유동부채가 30만원 증가했고요. 차변에 당좌자산이 30만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둘 다 플러스가 된 거죠. 요것만 놓고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은근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원래는 당좌자산이 마이너스 만원이 돼야 해요. 그런데 잘못된 분계로 인해서 당좌예금이 플러스 30만원이 됐어요. 당좌자산이.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좌자산은 마이너스 만원이 와야 되는데 플러스 30만원이었다? 31만원이 과대 계상되었더라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부채도 볼게요. 유동부채는 지금 등장하지 않았어요. 여기 부채 없어요. 부채가 없는데 잘못된 분기에서는 유동부채가 플러스 30만원이죠. 그러면 유동부채는 0원이어야 하는데 플러스 30만원이 됐으니까 30만원 과대 계상되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비용이에요. 자,
보기에서는 당기순이익으로 나왔으니까 당기순이익입니다. 비용 10,000원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플러스 10,000원이 등장해야 되는데 비용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당기순이익, 즉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0,000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빵원이잖아. 잘못된 분기에서는 당기순이익 빵원, 비용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당기순이익이 10,000원 과대 계상되었다. 마이너스 10,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로잖아요. 등장하지 않아서, 비용이 등장하지 않아서, 그래서 10,000원만큼 과대 계상되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6번은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정답인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7번과 8번은 세트 문항이네요. 먼저 7번 같은 경우는 가에 들어갈 수량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8번 같은 경우는 매출 총액을 계산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시문에는 상품 재고장, 그리고 기말상품 관련 자료, 마지막으로 손익계좌, 이렇게 3개의 자료가 제시되어 있고요. 먼저 우리 가를 구해볼까요? 가 구하기 전에 상품 재고장 여러분 보는 방법부터 익히고 갑시다. 상품 재고장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가셔야 돼요. 원가로 기록된다는 거. 상품 재고장은 왜 작성할까요? 상품의 인도 단가를 결정한 방법, 그러니까 좌측 상단에 있는 여기는 이제 이동평균법인데 이 상품 인도 단가 결정 방법이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여러분이 이제 자주 봤던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런 방법에 의해서 인도란의 요 단가 부분이 달라지게 되죠. 그걸 결정하는 방법이 요 좌측 상단에 써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 원가로 기록되는 상품 재고장은 보는 방법이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해요. 일단 1월 1일 정기 2월이 의미하는 거 기초상품 재고액이겠죠. 12월 31일 차기 2월이 의미하는 거 기말상품 재고액이구나 라는 거는 당연히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인도란부터 볼까요? 인도라는 것은 우리가 상품을 누군가에게 넘겼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생략된 부분에는 매출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겠죠. 하지만 아까 앞서 말했듯이 상품 재고장은 원가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매출한 가격이 판매가가 아닌 원가로 기록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도란의 차기 2월 제외한 그 위쪽의 총 합계액은 매출 원가를 의미할 거고요. 인수란 같은 경우는 내가 상품을 가져온 거예요. 수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2월을 포함해서 그 밑에 생략된 부분에는 매입한 금액이 들어올 거예요. 매입액도 순매입액이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인수란의 합계인 요 9만원, 요 9만원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기초상품 재고액인 3,000원과 생략된 순매입액이 다 합쳐져서 계산된 금액 9만원. 이거는요, 그렇죠. 판매 가능액을 의미합니다. 판매 가능액. 우리 이 상품 재고장 분기할 때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항상 일치하는 그 대차평균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죠. 마찬가지로 인수란과 인도란의 합계액도 항상 같아요. 그래서 인도란의 합계액인 이 9만원도 판매 가능액을 뜻합니다. 같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인도란에 있는 이 9만원 판매 가능액에서 차기 2월인 2만원을 빼면 매출 원가가 나온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상품 재고장에서 매출 원가 구해서 지금 여기서 계산하면 7만원이 나오죠. 7만원. 자, 이 7만원을 밑에 손익계정에 매입 나왔네. 매입 의미하는 건 매출 원가였지. 그럼 7만원이네 하면은 그거는 무조건 틀려요. 왜냐?
지금 상품 재고장에 있는 매출 원가는 말 그대로 상품 재고창, 장부예요. 그래서 장부상의 매출 원가가 7만 원인 거고요. 손익계정은 이 장부상의 매출 원가와 매출 원가에다가 장부상의 매출 원가에다가 정상감모분과 평가손실분을 다 더한 실제 매출 원가, 최종 매출 원가가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요. 이 금액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같을 수가 있어요. 같은 경우는 감모분이나 평가손실분이 없을 때에는 같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상품 관련 자료에 실제 재고 수량이 80개래요. 나왔다는 것부터가 감모분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7만 원을 가지고 내려오면 이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분석 상품 재고장 보는 방법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바로 기말상품 그 관련 자료에 가를 구해 볼게요. 그러니까 7번 문제가 되겠죠. 가에 들어갈 수량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상품 재고장에 차기 유월된 수량을 보면 차기 유월된 수량 단가 금액, 다시 말하면 장부상 기말 재고에 대해서 한번 확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수량입니다. 장부 재고 수량은 100개고요. 인도란의 수량 보시면 돼요. 100개. 여기 보일 거예요. 인도란의 수량 100개죠. 그리고 단가 200원이고요. 이 정도만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총 금액은 굳이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 재고를 볼게요. 한 번 더 정리하는 거예요. 실제 재고 수량은 여기 기말상품 관련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실제 재고 수량은 80개. 단가 변함 없겠죠. 단가 똑같이 200원입니다. 단가가 변동되는 경우는 평가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실은 가는 가치가 하락했을 때만 변동되니까요. 이렇게 보시고요. 80개인데 8개라고 썼네요. 80개. 자, 그럼 우리는 요 부분을 보고 감모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감모가 발생했는데 감모가 총 20개더라. 장부상에는 100개가 있어야 정상인데 실제로 재고조사를 했더니 80개더라. 20개가 사라졌더라. 그 사라진 걸 뜻하는 단어가 바로 감모였죠. 20개가 감모가 되었더라. 근데 그 중에서 일부는 정상 감모이고 일부는 비정상 감모더라. 정상 감모분은 우리 이따가 매출 원가에 더해줄 거고요. 비정상 감모는 얘는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비용으로 인식을 해줄 겁니다. 정상 감모분은요. 매출 원가에 더해주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비정상 감모분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넣어준다. 너무 다 알려줬나요? 자, 비정상 감모분을 그러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손익계정에 지금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계정이 하나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얘가 바로 비정상 감모분이죠. 이게 1200원이래요. 비정상 감모분이 1200원이다. 어떻게 해서 1200원이 되었을까? 몇 개인지 몰라요. 비정상 감모 수량 몇 개 곱하기 단가. 단가 얼마예요? 그렇죠. 200원이에요. 그래서 200원. 그럼 정답 나오나요? 비정상 감모분은 6개다.
비정상 감모분이 6개니까 정상 감모분은 14개가 되겠죠. 그래서 가는요. 가에는 14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7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8번으로 넘어갈게요. 8번 매출총이익을 계산해라. 매출총이익 계산하는 공식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매출총이익은요.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였습니다. 우리 지금 수능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런 공식들은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매출총이익은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니까 순매출액은 손익계정 차변에 아니 대변이죠. 대변에 매출이 의미하는 게 순매출액이니까 따로 구하지 않아도 되고요. 매출 원가 실제 매출 원가인 손익계정 차변에 매입 금액 요 금액을 여러분이 구해서 순매출에서 빼주시면 매출총이익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매출원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네, 실제 매출원가 실제 매출원가 최종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 먼저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 여기까지가 우리는 장부상 매출원가죠. 자, 여기까지는 장부상 매출원가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정상 감모분 그리고 평가 손실액까지 더하면 실제 매출원가가 계산이 된다. 여기에서 기초 플러스 순매입액은 우리 다시 단기 판매 가능액이죠. 판매 가능액 마이너스 기말 재고액 이렇게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는 같으니까 이렇게 생략하도록 할 거고요. 그럼 금액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금액을 대입해 보면 아까 판매 가능액이 9만원이었어요. 그죠? 자, 상품 재고장에 인수란의 합계액 또는 인도란의 합계액이 판매 가능액을 의미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판매 가능액 9만원에다가 기말상품 재고액 바로 차기 2월 금액이죠. 여기 2만원 빼줬더니 장부상 매출원가가 나왔다. 그리고 더하기 정상감모분. 정상감모분은 아까 우리 14개였죠. 여기. 정상감모분 14개였는데 요 14개를 단가 200원씩 한 금액 정상감모분을 더하고 평가손실액은 지금 자료에 재고 수량 감모분만 언급되어 있고 평가에 대한 부분 손실은 가능 가치가 뭐 하락했다 이런 말은 없기 때문에 평가손실액은 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금액을 직접 계산해보면요. 매출원가 장부상 매출원가는 요거 계산해서 7만원 그리고 정상감모분 14개 곱하기 200원 해서 2,800원 했더니 실제 매출원가는 72,800원이더라. 자, 그러면 여기 매입에는 72,800원이 오겠죠. 그러면 순매출액인 10만원에다가 매출원가인 72,800원을 뺐더니 결과적으로 얼마가 나온다? 네, 2번에 있는 27,200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는 지금 연도별 경영성과 나와 있고요. 하단에 재무상태 및 자본 변동 내역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영성과는 2018년, 2019년 두 개 연도가 있지만 지금 하단에 있는 재무 상태 같은 경우는 한 개 연도 같아요. 2019년 자료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 연도별 경영성과에서도 굳이 2018년 자료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2019년 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2019년에 지금 비금진 부분이 총 수익이고요. 여기 빈 박스 막대 그래프가 총 비용이다. 수익에서 비용 차익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 네, 당기순이익입니다. 수익이 훨씬 많기 때문에 2019년에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30만원에서 12만원 뺀 18만원만큼이 당기순이익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쉽게 계산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재무상태 및 자본 변동 내역에서 기초자산이 나와 있고 기초부채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없냐? 기초자본이 없습니다. 재무상태표 등식 기억나나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즉 자산 90만원은 25만원 플러스 그렇죠? 65만원이 되겠죠. 기초자본 65만원 구해놓고요. 기말 자산 150만원, 기말 부채 50만원인데 마찬가지로 기말 자본 없습니다. 한번 구해볼게요. 기말 자본은 똑같이 기말 자산 150만원은 기말 부채 50만원 플러스 기말 자본 100만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구했으면 인출금은 조금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른쪽에 넘어와서 잠깐 하나의 공식을 써봅시다. 우리 기말 자본 구하는 공식이 있죠. 개인기업의 기말 자본 같은 경우는 기초 자본에다가 원래는 이제 당기순이익만 더해주고 끝냈죠. 이거는 이제 기중에 어떠한 자본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바로 끝났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동그라미 상점이죠. 동그라미 상점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인출도 했고요. 인출이 뭐예요? 사장이 개인적으로 회사 돈을 회사 자금을 가져가서 쓴 거죠. 또 추가로 추가로 자본을 늘리는 출자 작업도 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추가 출자액은 자본금을 증가시킨 거니까 출자액은 더해주고요. 인출액은 회사 돈을 빼간 거니까 마이너스 인출액을 하시면 기말 자본을 구할 수가 있다. 다시 기말 자본금은 기초 자본금에다가 추가로 출자한 건 더해주고 인출한 건 빼주고 그 다음에 영업한 결과 이익은 더해주고 혹시 손실이 발생했으면 빼주고 이렇게 계산식 해주시면 되고요. 금액 한번 대입해서 구해볼게요. 기말 자본이 얼마였냐면 아까 100만원이었습니다. 100만원이었고요. 기초자본이 65만원. 당기순이익 18만원. 추가 출자액이 30만원. 빼기 인출액 모릅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가죠. 따라서 가는 얼마예요? 이걸 다 더하면 113만원인가요? 네, 그래서 가는 13만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13만원이다. 벌써 이번 2차시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절반이나 벌써 풀었어요. 10번 문제는 외환 문제입니다. 외환 문제가 이번 수능에서 과연 마지막 장식을 해줄지. 그래도 꼭 한 문제씩 자주 등장하는 문제니까요. 외화 단기차입금, 외화 단기대여금 개념 정리 꼭 하고 마지막까지 그러고 수능을 보시기 바랄게요. 보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제시문에서는 뉴스 장면이 하나 나와 있어요.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지금 환율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12월 31일 현재 얼마의 거래를 마쳤는지, 즉 오늘의 환율이 얼마인지 1150원이라고 합니다.
외화 거래 내역을 봤더니 A기업 같은 경우는 19년 1월 11일 날 거래를 했고요. 외화를 차입해 왔어요. 차입해 왔고 거래 당시에는 1,100원이더라. 그리고 상환일은 19년이 아니라 20년이네요. 네, 제 1년이 딱 1년이니까 단기 차입금이 되겠네요. B기업도 마찬가지로 거래는 2019년 10월에 했고요. 상환일은 2020년 5월달 1년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역시 단기 얘는 대여니까 단기 대여금이 될 거고요. 대여 당시의 환율은 1,200원입니다. 사실 크게 분개하지 않고 바로 여기에서 풀 수가 있어요. 어떻게? A기업 같은 경우는 거래 당시 환율보다 오늘 12월 30일 오늘의 환율이 50원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죠. 증가했는데 돈을 빌려온 게 증가했어요. 1,100원 갚을 거 1,150원 갚아야 돼요. 어때요? 빌려왔으니까 나는 손실이 발생했죠. 그쵸? 그 다음에 외화 B기업 같은 경우는 외화 5,000달러를 대여했어요. 돈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줬는데 빌릴 당시에 1,200원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1,150원이에요. 지금 상환하면은요. 나는 50원만큼 손해보겠죠. 환율이 떨어졌어요. 내가 원래 1,200원 받을 건데 1,150원밖에 못 받으니까 마찬가지로 50원씩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어때요? 지금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분개하지 않아도 정답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부터 찾고 분개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A기업의 유동부채가 증가한다. 네, 50원씩 부채가 증가했죠. 환율이 증가했으니까 내가 갚아야 할 부채도 증가하게 됩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B기업의 당좌자산이 감소한다. 당좌자산, 대여금, 외화 단기 대여금. 자산이 어떻게 감소했어요? 50원씩 줄어들었잖아요. 내가 받을 자산이 줄어들었으니까 당좌자산 감소하는 게 맞겠죠. 정답이 나와버렸네요. 기억 니은 1번이 될 거고요. 자, 나머지는 왜 틀린가 볼게요. A기업의 영업 외 비용이 발생한다. 영업의 비용이라고 하면 지금 외화니까 외환차손 아니면은 외화 환산 손실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손실이 발생했으니까 손실 비용이 증가하겠죠. B기업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려면 이익이 발생해야겠죠. 그쵸? 근데 어때요? 손실이 발생했어요? 당기순이익 감소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사실 외화 문제를 잘 모르더라도 이 문제는 차익 환율 변동에 따라서 차입했을 때 이익인지 손실인지 대여했을 때 이익인지 손실인지만 잘 캐치해낸다면은 이 문제는 무난히 풀고 넘어가실 수 있었던 문제 같아요. 그래도 한번 우리 분개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여 시점과 차입 시점은 하지 않고요. 결산일 한 번만 할게요. 12월 31일 결산일. A기업 같은 경우는요. A기업 같은 경우는 50원씩 증가했죠. 차입금이. 그래서 차입금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대변에 외화 단기 차입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환하는 게 아니라 환산을 한 거예요. 결산 시점에 평가한 거예요. 외화를 평가한 거기 때문에 차변에는 외화를 환산했는데 손실이 발생했다 해서 외화 환산 손실이 차변에 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때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우리 50원씩이었죠? 50원씩 10,000달러 차입했습니다. 그래서 50원 곱하기 10,000달러. 즉 50만원어치의 외화 환산 손실이 발생하고 50만원어치의 외화 단기 차입금이 증가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B기업은요. B기업은 대여금이죠. 대여금인데
줄어들었어요. 받아야 할 돈이 줄어들었으니까 외화 단기 대여금을 감소시켜 줍니다. 자산의 감소니까 마찬가지로 대변에 외화 단기 대여금이 올 거고요. 차변에도 마찬가지로 12월 31일 결산일 평가 환산한 거기 때문에 똑같이 외화 환산 손실이 오게 되겠죠. 얘도 금액 계산하는 방법 동일합니다. 비기업도 50원씩 몇 달러였냐면요 5,000달러네요. 5,000달러 계산해서 25만원어치의 손실 25만원어치의 대여금 감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10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1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